1948년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정부 수립을 선포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을 진행하며 독재 체제를 이어갔고 국가 경제 발전보다는 권력 유지에 치중하면서 폐쇄적인 국가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갑자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지도부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기존 13 공수여단이 제13 특수임무여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만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미 마련된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미군은 이미 지하 벙커를 타격할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위치를 변경하게 될 것인데 13특임단은 이렇게 북한 지휘부가 이동을 실시할 때 이를 추적하여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13특임단은 북한 영토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동식 탄도미사일이나 각종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작전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특수부대가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의 후방 지역에 침투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존하는 무기들 중 이러한 침투 작전에 가장 적합한 무기는 미군이 보유한 MC-130입니다. MC-130은 미군의 전술수송기인 C-130을 특수전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특수작전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MC-130이 보유한 다양한 장비들 중 먼저 알아볼 것은 AN/APQ-180 레이더입니다. 만일 MC-130이 적 지역에 침투하게 되면 평지에서는 20m, 산악지형에서는 75m 이하의 저고도로 비행하게 되는데 이때 AN/APQ-180 레이더가 지형을 추적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이 레이더는 날씨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작전 지역에 비행에 방해가 되는 비구름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콤은 위성 통신 장비이며 인공위성에 직접 연결되어 지향성 통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상이나 공중에 배치된 적의 전파 감시 장비에 노출되지 않고 장거리 통신이 가능합니다. MC-130의 고속 저고도 공중낙하 시스템은 보급품을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투하시킬 수 있는 장비로 최대 시속 460km의 고속으로 비행하면서도 75m의 저고도에서 보급품의 정확한 투하가 가능합니다. ALQ-212 DIRCM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입니다. 만일 특수부대가 적 후방에 침투하기로 계획된다면 먼저 미사일이나 공군의 전투기들이 적의 대공 레이더와 비대공 미사일들을 제거할 것이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적 보병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입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미국의 CIA는 탈레반들에게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해 수많은 소련군 헬기와 전투기들이 격추되었습니다. 북한도 화승총이라 불리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1만 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추적하므로 DIRCM은 이러한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를 향해 고출력의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군은 이렇게 특수작전에 최적화된 MC-130을 보유하고 싶어 미국에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특수전 관련 장비와 기술을 전략무기로 구분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국방부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기존 C-130H 수송기를 특수전용으로 개량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976년 실행된 엔테베 작전에서 C-130 수송기를 특수전용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4,000km가 넘는 거리를 60m의 초저고도로 비행해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리스라와 카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개량 사업에 1160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4대의 C-130H를 MC-130 수준으로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러한 개량 사업마저 허락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국방부를 지원해준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시에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MC-130과 같은 특수전기가 한국군에게 얼마나 필요한 장비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개량 사업은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우리 군은 2018년 4대의 MC-130K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130K는 비록 미군의 MC-130보다 성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이 최초로 보유한 특수작전 전용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MC-130K 운용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각종 미사일 기지와 대량 살상 무기를 휴전선에서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짧은 헬기로는 이러한 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 행동 반경이 1500km인 MC-130K가 이 작전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MC-130K가 작전 지역에서 다수의 특수부대원을 낙하시키는데 여기에는 공군 최정의 특수부대인 항공통제사가 포함되며 이들이 아군의 수송기가 착륙할 만한 임시 활주로를 확보하고 비행 관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 활주로가 확보되면 공군의 C-130과 CN-235 수송기가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수송해 침투 작전을 수행합니다. 공군은 지난 2010년 CN-235 수송기에 유도미사일 접근 경보기를 설치했으며 조정석 주변에 방탄화 작업을 완료했고 전파 고도계와 야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저공 침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C-130K가 특수전기로서 여러가지 이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정있기의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착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수된 병력을 다시 회수해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특수전 헬기입니다. 미군은 UH-60 블랙호크 기동 헬기의 특수전 버전인 MH-6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체는 공중 구뷰를 받을 수 있으며 APQ-174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지형 추적, 지형 매핑, 날씨 감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MH-60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30여 대의 블랙호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체들은 성능 개량을 하지 않고 모두 퇴역시키며 이를 수리온 헬기로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이러한 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블랙호크가 수리온보다 병력과 장비, 수송 능력, 항속거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블랙호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40여 대의 블랙호크를 성능 개량해 특수전 임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량되는 블랙호크의 공중 구뷰 능력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기체의 하부에 장갑판을 추가하고 연료 탱크를 개선해 항속거리를 연장하며 지형 추적 레이더와 적외선 방해 장비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1월 1일 제2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는 미군 101 공수사단과 같은 공중 강습부대로 휴전선에서 200km 이내의 지역에 대한 정찰 및 주요 거점 장악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 영토 중간에 전방 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과의 국경선 지역까지 침투해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작전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신속대응사단에서 운용할 헬기로 CH-47F 치누크 헬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기체는 최신 개량 버전으로 엔진을 강화해 추력과 항속거리를 늘렸으며 생존성 향상을 위한 각종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장갑차입니다. 특공대가 적지에 침투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화력의 부족입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들고 간다 하더라도 박격포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만일 적 전차나 장갑차를 맞는다면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군은 C-17 수송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전차와 같이 50톤이 넘는 무거운 중량의 무기도 수송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C-130 수송기나 치노크 헬기로는 가벼운 중량의 무기만을 수송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수장갑차입니다. 대표적인 공수장갑차는 독일이 개발한 비젤입니다. 비젤은
5톤이 넘지 않는 무게를 가졌기 때문에 치누크를 이용해 2대를 수송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면 전차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현재 독일은 새로운 공수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루와라 불리는 이 장갑차는 기존 2개의 궤도에서 4개의 궤도를 사용해 넓은 접지 면적을 가지면서도 하중이 분산되도록 했으며 하이브리드 구동 체계를 적용해 항속거리와 정숙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루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우리 군은 이것을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할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량 전투 차량입니다. 2012년 미 특수전사령부는 새로운 경량 전투 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성능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치누크 헬기로 2대까지 수송이 가능할 것, 차량이 전복되어도 승무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 60%의 경사각을 극복할 수 있을 것, 모듈 설계를 통해 임무마다 다른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 것, 작전 요원 6명, 최대 9명까지 탑승할 수 있을 것, 결국 최종적으로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모델 플라이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상황에 따라 문을 탈착할 수 있으며 무게가 가벼워 항공기에 의한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최대 1개 분대의 병력과 장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아 자동차에서는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경량 전술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ATV라 불리는 이 차량은 미군이 보유한 전술 차량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도록 했으며 최고 속도 190km, 항속거리 700km, 하천 도하심도 76cm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육군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요구에 맞는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신속 대응 사단을 창설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침투 장비는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이러한 장비들을 하나씩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장비들이 완비되어 적지를 향한 완벽한 침투 작전이 가능해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